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육성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대응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여당과 이를 텀타 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야당, 혼란의 전국 상황 짚어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가 중계에서 관련 내용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 정식 크루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해서 발표한 녹취록 내용인데요. 물론 대화에 전문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파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제3자가 녹음한 자료라고 하니까 음질 상태가 고르지는 않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듯 해서 제가 들려드린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했고, 이 중간의 내용은 또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 씨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내용에서는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곽 기자, 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화가 된 시점을 보게 되면 2022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기 바로 전날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공식 발표하기 전날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충 이제 대화의 맥락을 보게 되었을 때 유추를 해보면은 명태균 씨 측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이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은 경선 당시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경선이겠죠. 때부터 열심히 한 공이 있으니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좀 해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야권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권에서는 그냥 하도 전날에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대통령 당사자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냥 덕담 차원에서 하도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얘기를 하니까 좋은 말에서 한 것이지 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 곽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 공개가 된 녹취록 내용에도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끝이 납니다. 이성택 기자,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도 그 명태균 씨나 그 강혜경 씨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천 개입 관련된 주장도 했고 뭐 이제 모 의원, 모 지자체장들이 그 공천에도 다 그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반신반의하는 시선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원이거나 혹은 전원의 전원일 때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말을 믿어야 되나. 특히 뭐 명태균 씨가 그렇다고 뭐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라는 축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관계들도 성립이 하는 건데 이 축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으면서 기존의 강혜경 씨, 명태균 씨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또 그 검증되지 않았던 여러 주장들도 한번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일파만파 이 녹취록 관련 내용이 여야 간에 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내일은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는 이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어떤 파장을 줄까요? 이번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실도 아마 대통령임을 인정한 셈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여권에게는 당혹감을 아마 상당히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한다든가 설명을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겠지만 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야권은 민주당 주도의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 집회가 대규모로 아마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언급을 당직자의 입에서 언급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알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닥치고 공격의 한 축이 이제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제는 자체 동력이 생길 때가 됐으니 자신들이 선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켜서 있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양쪽 여야 모두 관건은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더 진전이 되느냐. 특히 이제 결정적 계기 이른바 스모킹건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네.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진위 여부가 또 가려져야 된다. 대통령의 육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또 주장도 또 설명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어제 이 녹취 공개되고 나서 가장 많이 있었던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2016년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국면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렀었잖아요. 그때 같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만 보더라도 이제 한 7월, 8월 즈음부터 뭐 미르재단이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뭐 최서원 씨가 이제 뭐 국정에 개입했네 이런 설들은 굉장히 난무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로 나온 게 사실 그 태블릿 PC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명태균 씨가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공천 등에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보도들을 보면은 뭐 텔레그램을 봤다더라 혹은 뭐 누가 이랬다더라 하는 얘기들만 난무하다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나오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생각을 좀 갖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앞으로의 더 문제는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가 나올지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측근이라든지 참모들하고 얘기를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이걸 나서서 말씀하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야당은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당은 대체로 대응도 못하고 대통령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8년부터 국민의힘이 당을 출입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 당에서 논평이 뭐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이 당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결국 이 명태균 씨 관련 추가 녹취에 대해서 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물론이고요. 어제 오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면서 이거를 물어보기에 있었습니다만 답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만큼 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법리적인 어떤 논리를 맞춘 거잖아요. 검토를 해봤더니 이건 법적으로 공천 개입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논리를 오늘 오전부터 여러 이제 시사 라디오에 출연한 패널들도 그렇고 당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추경 원내대표도 어제 우리 당의 전문가들이 정리한 그 내용을 신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대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시시비를 따지는 거는 물론 공당이 해야 마땅한 거지만 네.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단혹스럽다라는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승택 기자는 어떻게 또 취재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곽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당에서 상황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는 관망하는 상황이고 정말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법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에서 먼저 방어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한 것이 이제 지금 그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예. 이 민주당이 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가 자칫하면은 이게 그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기류가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에서도 뭐 필요하면은 참전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이것을 과하게 나서서 이거를 지금 방어를 해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아직 서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으로서도 사실 이 대응책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건데 이동수 대표 네. 친윤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에서는 민간인 당시 5월 9일 2022년 5월 9일입니다. 당시는 민간인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화 사실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박명호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위법은 아니다. 네.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뭔가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이제 물론 법적인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이번에 드러나게 된 녹취가 5월 9일 날 있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볼 때 그건 좀 약간 궁색한 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제 대통령 된 사람이 여당 의원 뭐 공천 추천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국민이 볼 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당선인 하루 차이로 이제 당선인 신분이냐 대통령 신분이냐 이걸 따지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해명은 차라리 나중에 이제 법적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요? 정확한 네. 숫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국민의힘의 법조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장인데 법리적 차원에서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그 도덕과 윤리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 법이라고 한다면 요거로만 가면 탄핵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됐을 때도 과연 그렇게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거를 방어해내기가 또 설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냐는 예.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 지경 앞에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권위와 신뢰의 위기 앞에 지금 이제 그 서 있는 셈이 돼 버렸는데 요 선에서 이제 또 어떤 이 돌발 상황이 이제 나타나느냐 또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정확한 그 팩트를
두 분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당은 더 멀리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모를 거고 그게 이제 당의 이른바 좀 미온적인 대처를 가져오게 하는 네.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택 기자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당시 2022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였고 관리자는 이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시에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동어 반복이랑 비슷한 말이죠. 공천에는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공관위에서 결정해서 온 것을 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최종 확정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동어 반복의 논리인데 다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어제 이전 상황까지만 해도 해당 공천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본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어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본인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서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을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이것은 양구도육을 넘어서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좀 분노했었거든요. 왜 분노했냐라는 지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좀 첨언을 하면은 윤상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공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나는 대통령한테 공천 그 내용을 들고 간 적도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제 그 구조 자체가 공천은 공관위에서 다 만들어서 옵니다. 만들어서 다 잘 정리된 것을 가지고서 그 당대표한테 보여줘서 당대표는 그걸 보고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날인해서 넘기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 정리된 버전을 가지고서 자기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밑단, 그 공관위 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속속들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 공관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대통령실 설명을 해야지 이걸 왜 나를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러냐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분노했던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은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당대표가 실질적으로는 공관위에 맡겨놓는다고는 하지만 당대표가 실제로 당의 공천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는 뭐 의무로 영향으로 많이 끼친다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당시 이준석 대표의 상황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그 관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에서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좁았거든요. 네. 한 달 뒤에 실제로 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공천에서 속속들이 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곽 기자 궁금한 건요. 이준석 당시 대표와 명태균 씨는 서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준석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제 대선 그 시기 즈음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월 9일 시점 또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시점은 명태균 씨를 알고 있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뭔가 이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준석 의원에게도 당연히 연락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요? 그러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서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청탁을 많이 받았고 다만 당대표로서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공천관리위원회에 떠넘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본인이 예시를 드는 거는 내가 정말로 만약에 그때 당대표로서 공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다면 안철수 의원 공천 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차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모두가 그 전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금 이제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당에서도 소수 세력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사실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당대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뭔가 대단히 공천에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 당시 개혁신당은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저간의 사정을 알았다면 이 공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이 부분을 활용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청탁이 있었지만 네. 본인은 원칙만 설명을 했고 넘겼다라고 분명히 해명을 하긴 명태균 했습니다. 씨한테요. 네네네. 네. 그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그 공천에 다 이제 좀 관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일단 7군데 정도가 치러졌었고 지방 선거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 대표가 물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최종 결정권자일 수는 있으나 모든 지역을 본인이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 좀 이렇게 지역별로 위임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관위가 이제 결정을 하면은 존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맥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제 공천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면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과연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좀 의문이 있죠. 예. 이 공천 과정은 사실 권력 게임 또는 정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 그 과정 안에 전부 녹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캐릭터가 상당히 작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뭐 어떤 대통령이 보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의 그 공천 과정에서 전적으로 100% 배제됐다고 확인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게 걸린 게 이런 게 논란이 된 게 문제인 건데 얼마든지 고급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후유증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력은 갖고 있었을 건데 우리 윤 대통령이 좀 거칠게 이게 표현된 부분이 좀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도 이게 문제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최종적으로 최고회의의 의결을 과정에 그 도장을 찍는 것 때문에 마치 도장을 찍는 사람이니까 최종적으로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작용해서 이게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됐냐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는 부분을 궁금합니다.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박명 교수께서는 또 국민의힘 공천위원을 또 역임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지금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 공천위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선인에게 또 연락을 했고 또 이 공천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시 2022년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진 이 재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방선거 공관위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보궐선거도 같이 그 공관위에서 다루어졌을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보니까 그게 다행이라고 된 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준석 의원의 표현을 빌면 우리 합숙을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수능 문제 출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거의 무한대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따라서 어느 하나를 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건 대단히 알겠습니다.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대표, 네. 조국혁신당은 연일 뭐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녹취록 공개가 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의 이 탄핵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논외라고 생각한 게 꼭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이미 뭐 총선 전부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요 의제로 이제 다뤄온 정당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관건은 민주당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그 뭐 주장을 내는가와 별개로 저는 민주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그냥 사태가 이대로 그냥 다음 대선까지 쭉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계속 우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적폐청산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과연 적폐청산이나 이런 거 제대로 했느냐, 그냥 탄핵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루는 탄핵을 그냥 사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비판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민주당도 지금 아마 그걸 계산하느라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의 가장 좋은 수는 이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낮게 가고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제를 주도하는, 이게 뭐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 현장의 기자께도 좀 여쭤봐야 돼요. 이성태 기자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을 직접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녹취록을 직접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당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수순을 그 수순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바람이 먼저 불어야 된다. 그 바람에 올라타는, 정치권이 올라타는 형태여야 되지 바람을 먼저 무리하게 일으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원칙은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좀 강경파 의원들은 먼저 탄핵 얘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왜 그러면은 바람이 먼저 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당에서 먼저 나서게 되면은 확장성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촛불 집회라든 뭘 하든 하면은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집회에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모든 확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이 좀 돼서 판이 좀 깔린 다음에 민주당이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도 같이 동참하는 형태의 그림이 되길 바라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 건으로 조금씩 더 달궈지고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직은 결정적인 탄핵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올라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달궈졌는지는 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건. 네. 하구신 기자는 어떻게 보시면, 그래도 민주당의 이 태도를 보면은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은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를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할 때마다 개별 의원들이 탄핵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외주화, 하청화가 된 시기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불이 세게 붙어서 판이 커지면 그때 우리가 올라탈 수도 있고, 근데 불이 좀 그 정도로 크지 않으면은 거리를 두면서도 적당히 그에 대한 정치적인 이득은 우리가 야권의 형님으로서 가져가고 있어.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옵션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 기조를 그대로 가되, 다만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 터질수록 탄핵 소추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점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검토만 해볼까, 아니면 실제로 한번 뽑아줄 수 있는 카드로 해볼까라고 이제 조금 가는 옵션이 좀 많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탄핵 소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지금까지 좀 밀어뒀었는데 잘못하면 정말 가시화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지금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다시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김의영 의원 관련해서도 그렇게 좀 주춤하고 탄핵으로 본격화하기에는 좀 신중한 것은 본인의 이달 1심 선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정무적 판단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권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는 게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크게 불거지고 나면은 뭔가 우리한테 반전이 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를 했는데, 판세가 너무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잡아먹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설사 조만간 있을 사법 리스크가 아주 크게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반사이익이 다시 지금의 여당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은 최근 약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면은 뭐 1심 판결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엄청 당장 불리하진 않겠는데, 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근데 그 보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존재 의의 자체가 대통령 탄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시 초점에서 흐려져 있었는데 동력이 새로 생긴 셈이 된 거고, 민주당은 아마 카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따라서 이제 내일 집회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주도도 아니고 편승도 아니고 현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그 길을 찾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주도든 편승이든 카드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아까 곽 기자도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 교수님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느냐 이런 질책의 목소리도 냈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무감사를 언급하긴 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 당무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감사 또는 감찰 이런 단어를 당에서 쓴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또 뭐 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검찰 조직도 아니고 이게 정당에서 이런 용어가 쓰인다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건데 이 사안을 좀 좁게 보는 게 아닌가. 어찌되었든 지금 친한이냐 친윤이냐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일지부터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정파적인 이해를 달리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졌죠. 결국은 원심력이 작용하는 국민의힘에 좀 더 원심력이 작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경로로 이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동훈 정치의 그 목표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동훈 대표와 그 그룹의 이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당무감사를 얘기하고 네. 이동수 대표. 네. 명태균 씨는 연일 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뭐 녹취록은 뭐 제3자가 녹음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개가 되고 있고 근데 인터뷰의 내용은 또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자료 제시하는 것은 신빙성을 또 묻게끔 만들게 하고 있고 아버지 묘소에 있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 뭐 화장했다고 화장이 돼 있다고 하고 이게 검찰 수사로 명시 관련된 의혹이 밝혀질까요? 뭐 일단 전 수사 전에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무감사가 사실은 어떤 했을 때 이제 실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익이라고 하면은 뭐 국민적인 시선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 개선이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사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친한과 친윤 간의 어떤 갈등만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당무감사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 대응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 차원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래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어떤 개입이라든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냥 다들 카더라식 어떤 보도로만 예. 지금 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100일이 됐는데 지금 당의 과제 또 대통령과의 관계의 과제 여러 과제들이 많습니다. 명태균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도 수습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한동훈 대표의 100일, 한동훈 100일 두 분 기자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성택 기자부터 뭐가 잘 됐고 뭐는 좀 아쉬움이 남을까요? 그 100일 기자회견 말고 지금까지 100일 전체적으로 말씀이시죠? 네, 기자회견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뭐 100일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큰 틀에서 평가는 한동훈 대표 개인은 굉장히 빛났던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수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움직이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또 따로 움직인다 뭐 이런 여론조사 숫자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개인의 브랜드는 굉장히 좀 잘 살렸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을 많이들 의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왜 토론을 잘하냐. 그건 이제 뭐 물론 뭐 화술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명분의 편에 많이 서기 때문에 그 토론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 명분의 편에서 많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그런 면에서 명분의 편에 선을 모습을 보면서 일부 그 흡수한 것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가장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여당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당의 친윤석열계와 충돌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면서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개혁 피로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지지율을 하락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평가가 종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손에 잡힌 선거가 필요할 것이다. 곽 기자는 한동훈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뭐 이성택 기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사실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이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마찬가지로 더 추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인 여론조사의 이 추세들을 보게 되면은 국정에 대한 평가는 계속 안 좋은데 당 지지율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당 지지율도 분석을 해보면 그 당 지지자들 중에서 현재 한동훈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분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정당 지지층들이 이제 좀 분화되고 있고 그 분화된 중에 상당 지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친윤석열계와 각을 세우거나 용산 대통령실에 직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기존 보수하고는 다르구나가 될 텐데 앞으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 성과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여당 내 야당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야당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여당스러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지금 바로 받으면 야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거부하자니 같이 이 정부하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특감이라는 답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내세우는 이유다. 박 교수님께서는. 그 지금 시점은 이제 당과 대통령이 분리돼 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물은 탈당이 될 수도 있고 출당이 될 수도 있고 분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초입 부분에서 지금 그 게임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분에 올라서 있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 당의 지지율이 좀 견뎌내고 또 대통령을 지금 분리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조사들이 보면 대체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예. 또 이번에 그 어제 오늘 녹취 파문이 다음 주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한다면 당과 대통령의 분리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결과물이 과연 어디까지 당의 지금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네. 문제는 이제 한 대표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는지 아니면 정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보수제 구성의 역할을 우선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이에 따른 최악의 경우 제1야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가 정치적 목적인지의 그 사이 어딘가에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선택이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박명호 교수께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제 결별 쪽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결별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아무래도 지금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부터 이제 좀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흔들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한동훈 대표에게 좀 유리한 시간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기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조사원 그 ARS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19% 나와가지고 이게 좀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18%가 나왔어요. 이 뜻은 보수의 어떤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지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똑같이 32%를 기록하고 예. 있거든요. 이 뜻은 이제 보수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럼 그게 어디 갔느냐 했을 때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한동훈 대표가 보수 여당 안에서 이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주도할 것인지는 또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정확하게 전달드렸고요.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지난 유난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진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보면은 사실 뭐 한쪽이 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번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조금 더 마음 더 급한 것 같고 한동훈 예. 대표 쪽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 그 어떤 그 이거에 접하는 그 적극성 때문에 지금 잘 성사가 안 되고 날짜도 안 나오고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도 안 해주면은 이건 거의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이제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왜 조금 소극적이냐 이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그 회동한 당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 대표 회담을 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데 마치 그날 그 야당 대표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거는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차원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윤석열계나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쾌감을 실제로 좀 표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러 지지율이나 아니면 그 공천 개입 의혹 때문에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게 되면은 마치 저기 한동훈 대표가 딴 살림 차리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다가온 이제 15일, 25일 선고도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기 진행자께서 언급하셨겠지만 김우영 의원이 법관 출신 주제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강하게 경고한 배경으로 그 법관을 자극하는 언사를 지금 선고 앞두고 하는 것은 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판사를 자극하는 언사를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속내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고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 이만큼 정치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함부로 이렇게 나를 선거해서는 안 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신호를 그런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 알겠습니다. 대표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예.
아니 그럼 각 기자 이 네. 가택이나 이런 이성택 기자가 한 이유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 씨와의 대화 녹취가 공개됐고 그걸 이제 민주당 주도로 공개가 됐고요. 또 내일은 지금 또 김건희 여사 또 규탄 집회도 민주당이 주도로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사실상 좀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기자들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실은 이 만남이 상당히 서로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뭔가 자기가 여당 대표로서의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존재감을 뿜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이렇게 받기도 좀 애매하고 저번처럼 또 아무 답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좀 여러모로 사면초가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판단 때문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 하는 상황에 이 녹취록까지 터지고 나왔으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하고 만나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사실은 야당의 승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동의 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굳이 만나야 될까? 심지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여당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용산에서 제대로 공유를 안 해주고 있다는 불만들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지가 되지 않고서는 여당이 섣불리 회동에 임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이 육성 녹취록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정치권 국면도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거론됐던 것은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특별감찰관인데 이동수 대표 네. 지금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고 민주당은 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은 또 당내에 상당히 또 갈등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뭐 진행이 가능합니까? 저는 특별감찰관 자체가 일단은 진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이제 꺼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을 좀 어느 정도 압박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옴으로써 지금 뭐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막 이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또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냈을 때 눈치 안 챙기냐 이런 반발이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의원총회 표결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어떤 갈등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표결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일을 표결로 가는 것부터가 국민들이 볼 때 좀 부정적인 인식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표결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이게 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였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미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빠르게 진전을 시켜서 사실은 이게 특검이 되어야 되는데 특감이 되는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뭐 체면치레, 뭐 인사치레 정도의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상황이 또 급변하면서 예. 지금 이게 거의 무의미해진 게 아닌가. 여론의 초점이 이제는 그 특검은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지향적인 특검이 여론이 더 받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그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도 마찬가지고 또 특감을 둘러싼 이 국힘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결국은 여권의 원심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에 한동훈 대표가 섰다라고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이제 하기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되죠. 네. 저는 사실 이 특감을 한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바뀌는 게 있을까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친인척 비리나 이런 것들 막겠다고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를 못 막은 것처럼 제 역할을 못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럼에도 이 특별감찰관을 꺼냈던 거는 그냥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힘이랑 여당에서 이거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논쟁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그것조차도 못 받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특별감찰관도 이렇게 좀 엎어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두 분 기자께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참 11월에는 막 기사량이 넘쳐날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이 지금 많은 상태라서 내일 당장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가 있고 5일 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14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고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또 25일은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 1심 선고했는데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14일 날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죠. 곽 기자. 이게 돌아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12월에 재의결이 되든 지난번에는 4표가 이탈했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또 당내 이 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친한계하고 친인계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칼자루를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는데 요거는 이 특검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당론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리스크들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이 리스크 자체 떠안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용산에서 출구를 마련을 안 해줘?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필요가 뭐지 하는 물음표를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당장 다음 재표결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재표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표차가 적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의도의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재의결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지금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대통령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대응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우려랄지 공천 개입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세트를 좀 만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뭐 그 세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 아닌지는 뭐 그거는 이제 열어줘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대통령실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이 여당 내에서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찍읍시다라고 우리가 이 특검법에 재투표가 됐을 때 동의합시다라고 선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지만 이탈표가 4표 이상 8표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충분히 의원들이 설득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한 만큼 노력했으니까 우리 다시 봐달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지 된다라는 게 이미 저기 대통령실에 접수가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내놓긴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종수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빨리 털어내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 행보나 이런데 더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수도권 의원 비중이 높았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진작에 처리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은 아무래도 워낙 영남 지역에 이제 의원들 비중이 높고 이분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어떤 중도나 이런 층의 정서보다는 본인을 지역 정서에 훨씬 더 이제 좀 기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 것,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특히 이제 영남 지역 의원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민주당이 계속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은 머지않아 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처리될 합니다. 가능성. 예. 박명우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는 더 가소가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또 국회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부담은 국민의힘에 계속 늘어나는 거고 또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한 건 별로 없는데 그들의 입지와
그 카드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곧 남미 순방 가시나 보죠. 그 전후에서 아마 무슨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뭔가 나름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또는 뭐 검토 중이라는 이러저러한 설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계속 지금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자꾸 몰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 특검법 표결 또 재표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또 국민의힘이 좀 더 그 원심적으로 그 기능하도록 네. 하는 아주 유용한 그 수단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결에 들어가는 본회의 표결입니다. 14일인데 네. 이날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랑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법원이 할 일이지 뭐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현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1심 판결에서 그 유죄가 나왔을 때 이제 좀 국민적인 여론이 약화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은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이 기자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정치적인 전망도 있겠지만 좀 냉정한 법적인 차원에서의 전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성택 기자가 전해주시면요. 우선 저기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 검찰은 구형을 징역형으로 했거든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2년입니다. 예, 징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벌금형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런 기대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물론 뭐 이제 누구나 그 재판을 앞두고 누가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지금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 그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이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론 뭐 사법부나 검찰은 이제 개별 사건을 위주로 본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론의 동향도 안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사건의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부분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별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좀 과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대마불사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우식 기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비슷한데요. 일단은 뭐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뭐 이제 위증교사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형량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직상실형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야당의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설사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이 이렇게 깔렸으면은 민주당한테 앞으로 당분간 바로 불리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전부터 계속 민주당이 공을 많이 들였던 게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지층을 대상으로 많이 좀 호소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지금 사법부 뭐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정치적이다. 정치적으로 이 정권과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거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도 만약에 좀 의외로 형량이 세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순교자 같은 뭔가 이 정권의 희생양 같은 이미지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당분간 끌고 갔을 때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 기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친 이재명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더민주혁신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김우영 의원과 관련해서도 법관 주재라는 발언 이후에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대규모 장애 집회도 이제 예고가 되는데 이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판결 불복으로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뭐 당연히 뭐 2심, 3심을 거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상황에서 판결 불복이라는 말을 쓰긴 좀 어려워 보겠지만 힘이 한번 모이면요. 그 힘이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모아놓게 되면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모아놓은 지지층의 어떤 강한 목소리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빨리 사법개혁해야겠다. 검찰개혁도 더 마저 더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우리가 지켜냄으로써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더 주어질 수도 있다. 또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제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다수가 어떻게 하면 사법 조직을 바꿔낼 수 있을까? 물론 그중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적 보복을 자꾸 사법부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의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분간 그런 류의 법안들이 쏟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국회 안에서의 전장 여건이 워낙 악재가 많은 상황이 조금 더 야권이 주도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성택 기자 갔다가 제가 박명 교수가 했는데 이성택 기자에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 유무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혹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그리고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1심까지는 말씀이시죠. 1심, 2심은 이제 형이 확정이 아니고 물론 뭐 그래서 뭐 거기서 항소를 안 하고 상고를 안 한다라 그러면은 뭐 거기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소를 하고 상소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3심까지 결국 가야 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표직이나 아니면 뭐 의원직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이 형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대표직은 뭐 대표직보다는 이제 먼저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당 입장에서는 424억 원을 이제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대법원 선고에 대한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 주변의 이 분석은 뭐 분분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인 타격이다. 또 어떤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후유증이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인데 1심이긴 하지만 뭐 판결 불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정치적 불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지금 이게 사실상 사법의 정치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그 자충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의 판단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건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라든가 또 내일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법원 판결에 대한 압박이나 그 영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나오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격화된 그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지층 간에서는 이게 상당히 둘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중간이 거의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그 김우영 의원 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역할 분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표현들 자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상당히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후유증이 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공직선거법 1심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준교사 이제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위준교사와 달리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인 게 지금 실제로 이제 뭐 누구 모른다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제 선거법을 위반했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근데 아까 이성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선 무효형 이상이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400억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모른다는 한마디 했다고 170석이 넘는 제1 야당에 대해서 이제 400억을 토해내라고 하는 어떤 재판을 할 수 말씀 중에 있을지. 죄송합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회 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제1야당에게 400억이 넘는 어떤 그 선거 보존금을 반환할 수 있는 형량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기자께 짧게 하나씩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 공방하는 내용이 정부는 이 정세 분석단이라고 하죠. 이런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다라고 이제 파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파병이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택 기자는 지금 주변 취재해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제 군을 이제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굴 하나라도 보내려면은 군인을 하나라도 보내려면은 국회 지금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가서 뭐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분석하고 조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현역 시절에는 여러 번 전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국회 동의 받은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립을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갔다 온 것이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예. 김병주 의원의 반박은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직 그거 김병주 의원 반박은 못 들어봤다는 부분은 제가 남기겠습니다. 네, 파견으로 보느냐 파병으로 보느냐 정부는 분명하게 파견이다 상황 정황 분석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곽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만약에 정권이 다른 정권이었다면 여야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 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야당은 또 반대 입장일 테니까요. 그래서 파견 파병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사실 이 북한 관련 이슈는 그래도 보수층에 소구할 수 있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거든요. 이렇게 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명분에 계속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사실은 대외적인 문제를 난국을 조금 돌파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여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한국 전쟁 때도 보면 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에서 어떤 해외 외국이 이제 파병을 해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줌으로써 지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여러모로 지원한다는 데 있어서는 찬성할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 우려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한기호 의원이랑 뭐 신원식 실장이랑 이제 문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뭐 북한군을 폭격을 해서 이거를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좀 과격한 방식으로의 파병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한쪽은 파견, 한쪽은 파병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